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영광스럽게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님, 수석 전문위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자이크가 그러면은 부자를 해크하는 거예요? 부자들만의 어떤 부자가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찾아낸다는 네, 거죠? 그런 예, 이유를 찾아서 음. 일반 분들, 부자가 안 된 분들에게 좀 나눠준다는 의미로 만들어봤습니다. 부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투자의 하나의 뭐 패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뭐 채널이다 네.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이쪽으로 저도 나름대로 부자들이 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짜고 왜 분산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천지자적 어떤 예측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자들이 지난번에 이엘에서에 다 물렸고 네네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당 부분이 자산들이 달아났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경제적 충격들은 예견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쇼크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예측 범위 밖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네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모두 다 예측 못합니다. 다만 이제 부자들이 돈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은 자세랄까요? 아니면 상품 구성 이런 것 쪽에 좀 보셔야 돼. 이게 뭐냐면은 부자들이 많이 알아서 보수적으로 짜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손실의 피에 대한 민감도가 어떻게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이제 손실에 대해서 비율적 이른바 퍼센트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금액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상품을 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봐드릴게. 만약에 내가 똑같은 내가 5%를 손해 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1,000만 원으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 정도 손해 봐요? 50만 원. 50만 원 정도. 50만 원 그거 네네네. 있으나 없으나 그뭐 한 달이면 다 모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억을 가지고 오. 5% 손해를 봤다면은 5억이 달아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내가 100억 부자, 1,000억 부자들은 가면 5억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민감하죠. 왜냐? 이거는 5억이면요. 이 부자들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잖아요. 자수성가 부자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 5억이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거 오직하는 사람들 뭐 그냥 뭐 한 10년 모아도 들떡말떡한 돈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죠? 네. 그러면은 비율적 사고를 하면은 5억 원은 어떻게 보면 큰 돈 아니잖아요. 5%니까. 네네네. 근데 왜 절대 금액적 5억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냐고요. 왜 절대 금액에 대해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사고를 할 때 컴퓨터가 아니어서 그래요. 컴퓨터라면 뭐예요? 똑같이 5%에 대해서 맞습니다. 뭐 그리고 과민 반응 그쵸, 보이지 않을 그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금액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 그 일종의 보면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의 피일 수도 있고요. 네네. 손실의 피는 절대로 퍼센트로 보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자들이 그러면은 삼전익세에 몰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몰빵하지 않죠. 그죠? 왜? 거기 이 돈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완화시켜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냐면은 채권도 넣고 예금도 넣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RP라든지 뭐 발행음 아니면 미국의 뭐 채권도 넣을 거고 뭐 S&P나 나스닥 기본일 거고 그러니까 몰빵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 수익은 낮더라도 이걸 분산하기 때문에 부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한 방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자한테 뭘 배울 거냐? 신출 기물한 뭐 이게 뭐 산신령처럼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네, 조금 낫겠죠 개인보다는. 왜냐하면 정보 채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돌발적인 어떤 충격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견이 안 된다. 다만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붐앤 버스트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광기와 공포의 어떤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이 와중에도 불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가치가 이른바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왜? 이쪽이 손해 보더라도 다른 게 방어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부자한테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닌가. 대부분이 이제 이걸 이제 멘탈 게임이라고 그래요. 멘탈 어카운팅 혹은 이제 심적 회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5만 원 주면 갑자기 써버리잖아요, 이거는. 네네네. 근데 어쨌든 뭐 5만 원 뭐 그거 뭐 신고 안 한다고 잡혀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월급하고 월급은 애써서 번 돈이고 네네. 이게 이제 거저 준 돈이잖아요. 횡재한 거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회계를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액인 경우 팍팍 써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내가 이제 어렵게 번 돈에 대해서는 요거는 함부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될 돈, 약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돈으로 이 라벨링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면은 이제 그런 쉽게 번 돈에 대해서는 뭐 쉽게 써도 되는 돈이라고 라벨링을 붙이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자들의 이제 금액이 많을 때는 훨씬 더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감정을 섞지 않고 자기 충동을 어떻게 보면 억제할 수 있는. 그죠? 보통 보면 막 이성적으로 평상시에 행동하지만 위기 때는 거의 뭐 개차반으로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욱하면서 다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으로부터 약간 거리두기. 그다음에 이게 약간 감정을 박제한다고 그러는데 최대한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 공포 국민에도 냉정함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거는요 멘탈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일부 멘탈이 도움되겠지만 그거는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보면 분산을 한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 분이든 아니 제 주변 분 중에서 안 물린 사람이 없어요. 다 물렸어. 그 대부분이 그 초심자 행운 잘 아시죠? 네네네. 뭐 2,300만 원 가지고 뭐 로또 하듯이 배팅 하듯이 뭐 이렇게 뭐 이른바 뭐 도박하듯이 하듯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잃어버려도 그냥 기분만 나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자꾸 돈을 벌면요 금액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200만 하다가 따블라면은 2천만 원으로 키우고 돈 되는갑다 싶어서 뭐냐면은 이게 또 2억으로 3억으로 늘린단 말이에요. 이때가 대부분이 상투란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거의 다 뭐 언제 뭐 다시 뭐 코스피가 뭐 10,000을 갈지 12,000을 갈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는. 네, 맞습니다. 세상이 뭐 이런 대로 갑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은 엄청나게 심적 고통을 이른바 제가 그걸 보고 스톡 트라우마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은 건데 이걸 원래 트레이딩 트라우마라고 있어요 영어로. 그거 지금 엄청나게 온 국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는 원래는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일정 지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주주가 되는 거란 네네네. 말이에요. 그럼 배당을 받는 게 기본이죠. 그 원래 주식 가치라면 그게 뭐 가치 투자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지금처럼 레버리지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들어오고 네네네. 뭐 2배, 3배짜리 들어오고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면은 사실상 주식시장은 그런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었다고 봐요 저는. 거의 도박판이죠.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부자들은 일단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부를 일단 지키고 그리고 이런 어떤 급변한 상황에서도 부를 지켜나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한 네네.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이른바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배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는 게 특징이다. 그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제발 밤잠 설치면서까지 마치 그 고스톱 쓰리고 하듯이 네네네네. 주식을 하면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이제 부자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사실 벌었던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딱 우리가 또 국가에 그리고 지자체에 내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세금 정책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자들도 그렇고 일반 이제 서민들도 세금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8월 3일에 이제 세금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이 개편안 전에 좀 예상했던 부분하고 좀 맞아 떨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나요? 아니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꾼다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 전문가들이 알고 있었죠.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지가 됐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장기 보유 공제를 이제 주택에 한해서 예. 없애버리고 장기 이제 거주 소득 공제로 바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주택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상가 토지나 아니면 건물들은 여전히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주택 보시면 말고 다른 부동산들은 네. 보유만 있어도 네, 해줍니다. 해주는 그거는 그대로 건가요? 살아 있어요. 그럼 주택에만 이 페널티를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주택에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주성을 더 강조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원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일종의 이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령 뭐 내가 만약에 10억짜리가 뭐 지금 10억이 뭐 10년 뒤에 10억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만큼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팔 때 그러면 내가 좀 비용으로 쳐서 깎아줄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집을 이제 사두기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만 노리는 갭 투자, 외지인 원정 투자에 좀 제동을 걸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서울 아파트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되기 전에 외지인 비중을 보면은 전체 거래량이 한 24에서 25%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주 목적 없는 가수요가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이제 정부는 본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이제 2029년부터는 아예 보유 공제를 없애버리고 거주만 연 8% 해서 80%까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뭐 장특 공제만 그러면은 없애고 거주 공제로 바꾸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이 똘똘한 한 채에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정조준한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똘똘한 한 채가 집값 불안에 뭐 진앙지라고 본 거죠. 이번 대책은 제가 보면은 양도세에만 초점을 맞춰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 초고가 주택, 그러니까 압구정, 반포, 청담, 성수를 겨냥한 대책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장특공제가 이제 장기 거주공제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깎아주는 게 한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다 깎아줬거든.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가 있죠. 이게 가장 핵심이죠.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2028년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10년 거주를 하면은 80%까지 깎아주죠. 장특공제. 근데 이제 한도가 있어요. 20억까지밖에 안 해주고 2029년이 되면은 10억으로 이게 줄어들어요. 장특공이 한도가 그냥 10억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장특공제는 계산은 하겠죠, 그죠? 80%. 그런데 그걸 다 안 해주고 2029년 되면 10억밖에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29년에 매도를 하면은 이게 이제 1가구 1주택자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주택자는 지금도 서울 같은 데는 이 장특공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장특공제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이 보통 양도세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이곳에서는 장특공제가 없어요. 다만 지방 같은 데는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장특공제가 있겠죠. 다주택자라도. 그런데 지금 장특공제는 서울이나 경기 남부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는 1주택자만 장특공제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돼. 그것도 이제 더 고가 주택은 특히 초고가 주택은 더 줄여버리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은 2029년 이후에 이제 팔 때 집 한 채를 내가 10년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게 아마 그 차액이자 차액. 양도 차액이 한 30억 정도 넘어가면은 조금은 부담될 정도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장특공이 일단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기로는 거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일단은 살지 않으면 더 돈을 많이 내게 된다. 그렇죠, 이런 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맞죠, 결국. 그러면 비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보유 안 한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럼 세부담이 좀 확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정도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양도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종부세도 같이 이게 맞물려서 진행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양도세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거주 쪽까지 같이 이게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강남에 계신 이른바 고령자들 이걸 제가 이제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뭐 강남 아파트를 뭐 4억에 산 분들이 많아요. 네네. 이분들은 일반 강북이나 차이가 없어요. 소득 수준이. 그렇죠. 이제 퇴직은 맞습니다.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캐시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없는 분. 이거 랜드리치 캐시푸어가 정확한 말인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애매해졌죠. 옛날에는 양도세만 무겁게 매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면은 보유할 때는 보통 장특공제 이게 이제 양도세도 장특공제가 있어요. 또 고령자 공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80%까지 공제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비거주 쪽은 이제 엄청나게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면 강남에서 계속해서 이제 살려고 그러면은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살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거주에 대해서는 지금 종부세 부담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주로 강남이나 마용성이나 이런 조금 이제 고가 주택에 사는 고령자들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내가 소유와 거주를 분리를 해서 이른바 월세를 놓고 다른 지역에 이제 전세로 살면서 그 월세를 받아서 노후 설계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제 불가능해요. 종부세 때문에 그러신 그 종부세 때문에 갖고 있어도 안 살게 되면은 종부세를 많이 내는 구조니까요. 설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고령자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거 다운사이징 외에는 지금 고령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게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종부세가 1주택은 12억에서 14억. 네. 근데 이제 뭐 비거주 같은 경우는 1주택 9억으로 훨씬 낮게 좀 잡혔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시장에 어떤 뭐 거주냐 아니냐 이 세제가 좀 갈라놓은 것 같아요. 거주를 안 하면 종부세도 많이 내게 만들겠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게 그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너무 세금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9월에 아마 정기국회 때 논의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이제 비거주에 대해서는 거주보다 약간 불이익을 주는 거는 맞다고 봐요. 이 추세는. 문제는 이게 농도와 강도의 문제라고 봐요. 이게 너무 과도하면은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대 사회는 사실상 신유목 사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오 노매딕 소사이어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리적 경계가 어떻게 보면은 희미해지고 이게 디지털 네트워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정보와 자본을 쫓아서 이동하는 것들은 특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주 공간도 중요한데 이거는 약간 농경시대 때의 어떤 유산이라는 측면도 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정 투자라든지 아니면 갭 투자가 시장에 교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맞고 이걸 어느 정도 제동을 그려야 되는 것은 맞다. 다만 그게 지나치게 과해질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부작용들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거주하든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비거주에 대해서 약간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데 너무 과도해 버리면 계속 한쪽에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약간 완화를 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뭐 정부는 당초한 대로 그대로 국회에 넘긴다는 말도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이걸 좀 조율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늠을 하기가 최종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국회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가변적인 건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주에 대해서 특히 초과에 대해서 좀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그거는 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수위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쉬운 유목 사회라고 해서 우리가 주거를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주거를 사서 좀 더 좋은 주거는 이제 전월세를 주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그 여건이 되면 이렇게 갈아타는 뭐 이 주거 사다리 이런 개념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종부세 자체가 어떤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종부세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이 어떤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서 그래도 좀 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 불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금에 대해서는 서로도 각자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한강 벨트 논리예요. 강남 그 논리일 수도 있어요. 지방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르다니까 생각이. 대부분이 제가 부자는 전부 다 강남 정서로 이 시장을 봐버리면은 이게 결국은 분노밖에 없어요. 이 분노 사회거든. 네네. 우리나라는 분노 사회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 시각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제가 이제 부동산 저도 전문가지만 부동산은 극단의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 이 대리전 같은 느낌이 들어. 계급 대리전이에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이거 왜냐면은 똑같은 얘기를 강남에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저 부산에 가서 얘기하는 게 또 달라요. 그 참 어려워져. 이거는 진짜 이 IQ가 높아야 돼 하려면. 네. 그 저도 어떻게 하면 제가 객관성을 좀 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뭐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제가 집비의 첨가를 불 필요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사람 무주택자를 위해서 제가 왜 그거는 차라리 그러면 그 거주학 쪽으로 가셔야 되지. 저는 냉정하게 균형추를 갖고 시장을 바라보는 밸런스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데 네네. 모든 걸 상식선에서 그걸 바라보고 싶어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거두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 시각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더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번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약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보다 조금 세진 거는 맞아. 그래서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낮추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 생각이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강남 정서라고 말씀드렸잖아. 네네네. 우리나라의 강남 아파트가 전체 우리나라 아파트의 한 3.3%, 3.4%밖에 안 돼요. 한 5만 채 정도. 네네. 그 중에서 나홀로 빼고 나면은 뭐 투자할 만한 건 한 20만 채 정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타겟이 되니까 그분들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고 뇌재성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들어오면은 그에 대해서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 맞죠. 그렇죠.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동산 토론을 할 때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강남공화국과 서울공화국에 대한 약간 성토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토론회 예. 자체가요. 그렇잖아요. 일반 정서가 7월 말에 했던 대국민 토론회 예. 말씀하신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초양극화 양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누구 시각에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극명하게 엇갈리더라고. 근데 다만 저는 강남 사람 입장에서는 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합리적으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뭐 강남에서 있는 사람 쫓아내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쪽에서는. 근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관성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제가 보니까 다 자기 얘기야. 결국 자기 얘기야. 네네네. 결국은 보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이제 한쪽 편을 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조금은 냉정한 이제 삼자적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그거 말씀 하나. 네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감정을 넣지 마요. 네, 화내면 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화내면은 자기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훌륭한 선장은 바다하고 감정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키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산에서 유럽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은 내 목적은 뭐예요? 중간에 가면서 괜히 파도하고 싸우면서 체력을 허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걸 보셔야 돼. 분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오히려 지쳐.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흐름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행동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은 대부분 이성적이보다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냉정한 어떤 그런 이성을 가지고 지금 약간 제 생각에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 폭풍우가 몰려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감정을 박제하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내가 헤쳐나가는 지혜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세금은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 비거주 요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비거주 요건을 거주 조건으로 좀 완화해주는 인정해주는 이거에 대한 것과 그리고 기간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아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양도세법에는 종부세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비거주가 옛날에는 양도세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종부세도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종부세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민감한 거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원래 당초와는 이제 취약, 직장 변경, 뭐 치료, 해외 체류, 뭐 출장 갈 거잖아요. 그런 이제 불가피한 사유로 이제 주거를 이전하면은 이제 비거주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비워놓는 기간을. 맞습니다. 그걸 이제 실일 거주 기간을 얼마 정도 인정할래? 3년 정도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억울하다.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손주 돌보러 가는데 맞아요, 집을 맞습니다. 비워둘 거야 될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경우 어떡하냐. 특히 이제 자녀 학군지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그 발표한 걸 보면은 고등학교, 대학교는 돼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 안 됩니까? 안 되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지역별로 보면 시군만 돼, 시군만. 구가 빠졌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대치동으로 간다 이게요. 네네. 용인이나 분당에서 대치동 가는 거는 인정. 근데 마포에서 대치동으로 가는 거는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이게 권역으로 본 거죠. 서울이라는 같은 권역에서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맹모들이 좀 불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도 맞습니다. 시군구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3년이 좀 짧지 않느냐. 한 5년 정도로 좀 늘려달라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보통 중고등학교 한 6년 정도는 이렇게 따라가서 같이 그래서 거주하니까요. 강남 같은데 이제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강남 아니라 이제 이런 바 이제 그 학군이 좋은데 있잖아요. 네네네네. 아니 뭐 학군이 좋은데 뭐 가령 뭐 지금 서울에서도 뭐 중계동 학군거리나 아니면은 뭐 광장동이나 목동 이런데 이제 아무래도 맹모 맹부들은 가려고 하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부터 가서는 적응을 못 해요. 적응 거의 안 되더라고 보니까. 학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적응을 못 해요. 그렇죠. 가려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가야 돼. 그러면 몇 년이에요? 8년이네요. 8년이면 이게 너무 범위가 넓은 거야 그러면. 근데 3년을 줬으니 그러면 그냥 갭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 그러네요. 그렇게 돼서 절충안을 이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집 한 채에 대해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애를 좀 더 두는 방안 뭐 한 그런 쪽으로 하면 논의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조금 범위를 넓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더 범위 넓혀서 예외를 좀 두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박사님께서 그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이제 뭐 제가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하겠는데 네. 제가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이제 배가 있는데 내가 네. 뭐 노를 저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네. 그냥 관찰자에 불과한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이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상식을 제도화한 거예요. 네네. 모든 것은 상식 기반으로 뭐 상식이 진리는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체가 갖고 있는 공통된 어떻게 보면 인식이나 네네. 가이드라인 같은 네네네. 거거든요. 그렇죠. 상식선이라는 게 있는데 뭐 상식에 조금 부합이 안 되면은 그거는 당 상식선에서 맞추는 게 뭐 낫지 않겠어요. 뭐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정책이라는 네네네. 것 자체가 뭐 그런 사회 구성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인정하는 뭐 그런 일종의 테두리나 뭐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뭐 수정하는 것은 뭐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집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다.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됐지만 좀 어느 정도 말이 많아서 유예 종료가 됐지만 말이 많아서 좀 완화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중과 유예를 이제 종료를 했었는데 다시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는 완화 쪽으로 좀 가닥을 뺐죠. 잡았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물을 유도하는 이 정책과 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이시를 올리면은 양도세를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순리인데 이게 이제 학계에서 논란은 있어요. 이 양도세가 이게 거래세냐 아니면 이제 양도소득세니까 소득세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네. 엄밀하게 말하면 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는. 그런데 이제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거래세로 받아들이죠. 지난번에 OECD 보고서에도 보면은 약간 그 양도세를 거래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뭐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래 안 하면 그 양도세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거래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엄밀하게 학문적으로는 제가 보면은 소득세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뭐 거래세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보유세가 높아지면 거래세가 낮아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개편안이 보면은 이게 세율은 이게 이제 조금 올라가요. 네. 자, 개편안이 시행되면 자 2주택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주택자 2주택자예요. 그리고 3주택자가 머리 아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인데 2027년이 되면 여기에 이제 5% 포인트만 더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8년이 되면은 10% 포인트 더 부과하고 그다음에 2029년이 되면은 원래대로 이제 20%더 부과하는 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런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지방은 이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네. 거의 다 지금 규제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네네네. 세금에 대해서 무겁게 매긴다. 거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 규제 지역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일 지구,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다 3종 세트가 있는데 네네네. 거의 다 서울하고 수도권은 이거 같이 묶어놨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세금은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 그죠? 투기 과일 지구는 뭐 재건축 조합은 지양도금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국은 뭐예요? 그건 뭐 당연히 아파트 살 때 허가 받으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매물이가 얼마 정도 나올 거냐라고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많이는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왜냐? 이 세율 변경이 약간 불리해졌죠, 그죠? 네네. 근데 여기에 장특공제는 적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아마 장특공제 부담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장특공제가 지난 5월 10일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장특공제 다 해줬죠. 맞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안 해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약간 불리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도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아. 그러면은 고가주택 아닌 곳들 네네. 이쪽은 매물이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매물 가뭄이 계속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이 아파트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파트는 만약에 8년 임대를 하면은 장특공제를 50%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구조라서 네. 2027년 말까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골치 아픈 거예요. 세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서 세입자하고 이제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사업 아닌 상황에서 그러면 이번 한 6월달에 계약했다고 그러면은 세입자 그러면 2년 동안 버틸 거 아니에요. 자기 그렇죠. 권리잖아.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그럼 중간에 그러면 좀 이사비 드릴 테니까 나가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할지 아마 전월 시장이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고 세입자의 어떻게 보면은 주거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제가 보니까 어떤 대책을 내놓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행복 방정식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반드시 긍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네, 거예요. 네, 네. 음과 양이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 보면은 어떤 분이 칼럼에 쓰시더라고. 네, 네. 어떤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조용히 있고 은근히 즐기는 거죠. 손해 보는 사람은 결집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내세우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임대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자한테 피해가 없는지 이거 어떻게 절충해 나갈 것인지 세부적인 이 얘기들이 좀 더 나와야 돼요. 갑자기 뭐 세입자는 어떻게 살다 갑자기 나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내가 새로 계약을 했으면은 4년 동안 살 수 있는데 만약에 1가구 1주택자라면은 이게 집주인이 계약갱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 들어갈 테니까 나가세요라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4년을 살 수 있는 사실상 세입자로 보면은 이 권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협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번에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매매 시장은 제 생각에는 조금 조용할 수 있어요. 강남 같은데 벌써 가격이 빠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가장 이게 또 다른 이게 부메랑이자 후폭풍이 바로 이게 전월세 시장 불안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좀 더 어떻게 연착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좀 매물이 나올 수 나오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언제 정도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저는 네. 이제 매물 3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매물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강남 3개구 그리고 용산, 성수, 목동, 여의도 이쪽을 말할 거야 아마. 주로 적어도 한 30억 시세로 한 30억 넘어가는 동네. 네, 네. 요 동네에서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예, 절세 매물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걸 매물 3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벌써 올 8월에 1차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네, 2, 네. 30억 싸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주 초고까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내년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팔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 4, 5월에 또 2차 매물 파동이 생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2028년이 되면은 확실히 지금보다 늘어나요. 이 단계별로 불이익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네, 네. 2027년 말까지는 그나마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2028년 되면 조금 불이익을 줘. 네, 네. 2029년 되면 완전 불이익을 준단 아. 말이에요. 그럼 2028년 돼서 매물이 안 나올 겁니다. 그때 총선도 있고. 그래서 매물은 사실상 내년 말이 아마 마지막 절세 매물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강남 쪽에 어떻게 보면 집값은 앞으로 적어도 한 1년 한 5개월 정도는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1년 5개월 동안은 강남 불패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똘똘한지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직격탄을 어떻게 보면은 날렸기 때문에 휘청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절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에서 일부 나오지만 많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장특 공제를 안 해준다. 아,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임대 사업자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어디다가 임대 사업을 냈겠어요? 강남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한 8년 전만 하더라도 네네. 엄마 아파트도 임대 사업 등록이 됐어요. 그때는 면적만 봤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엄마 아파트가 맞습니다. 31, 34평이죠. 맞습니다. 그때는 금액을 안 봤어요. 면적만 봤기 때문에 네네.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했어요. 그런 매물도 있지만 또 외곽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외곽에
지역에도 매물이 일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이게 이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분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매물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입지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입지가 안 좋은 데는 매물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네네네. 가격이 올라야 소화가 되는 그렇죠,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구도로 보면은 경기 남부 지역 이런 쪽, 서울 쪽은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이 가격이 크게 빠진다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수요가 왕성하기 때문에. 네네네. 가령 뭐 서울에서 뭐 동대문이나 뭐 서대문, 그다음에 관악구, 성북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지금 30대들이 엄청나게 집을 많이 사들이기 때문에 이거 매물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경기 북부 쪽 혹은 인천 그다음에 경기 뭐 남부도 그 저 업무지역에서 먼데 아직까지 뭐 평택, 오산, 안성, 이천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네네. 데들은 이런 매물들이 나오더라도 소화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소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30대 맞벌이 부부들이 거의 요새 소화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30대 맞벌이 부부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냐 아니면 선호하는 지역이냐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이른바 시장 분절화 현상이 저는 강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떤 매물이 나오면 그래도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 갈아타기라는 게 되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이주택 그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이렇게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매물이 나왔을 때 좀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이 좀 당장 체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아이 그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돼. 사고 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반드시 팔고 사셔야 돼. 아, 반드시. 선매도 네. 후매수 원칙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대단지에서 대단지로 이동할 때는 황금성이나 이른바 거래전율이 높기 때문에 네네네. 뭐 하셔도 돼. 사고 팔았어도 돼. 대단지는 3천 가구 넘는 대단지는 하셔도 돼. 근데 문제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팔고 가셔야 돼. 왜 안 팔려 단독주택.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에서 나홀로 아파트로 가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 안 팔립니다. 이 이제 과거에는 집이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매매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을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아파트 편식 사회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먼트 모노폴리 소사이어티라고 제가 이제 얼룩신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편인데 지금은 단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을 보는 것은 바로 이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 안 사는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이게 거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거래량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8.5%예요. 지방일수록 더 심해요. 광주광역시가 전체 주택 거래량의 92%가 아파트입니다. 92%요. 예, 울산하고 대구는 91%예요. 와. 부산이 한 84%, 서울은 한 65% 안팎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서울은 다세대 다가구가 많잖아요. 네, 어디 맞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맞습니다. 그게 빌려 사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 사시는 신축 거잖아요. 아파트 사는 거죠. 살라고 네네. 묻어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갈아타기 할 때도 지금의 어떤 거래 회전율이나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전에 그냥 매도 계약금 10% 받으면은 오후 2시에 가 계약해요. 이게 보통 보면 틈을 두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싸게 팔고 싸게 사고 내 거는 비싸게 팔고 저거는 싸게 산대.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그렇게 되는 경우 없어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갈아타기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가고 싶은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좋은 곳이죠. 맞습니다. 그럼 원래 손해 보고 파는 거예요. 그래야 팔리지. 누가 요새 어떻게 거래가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후보 매물을 반드시 한 개상 갖고 계셔야 돼. 후보 매물을. 후보 매물. 내가 여기 이제 팔고 요 가려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안전자리에서 5천만 원 더 달라고 그래. 아. 그리고 갑자기 또 1시간 전에 미안합니다. 그래서 안 판다고 그래. 그런다고 소송할 일이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후보물을 갖고 계셔야 돼 지금. 매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뭐 그런 좀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 반드시 팔고 사셔야만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내가 샀던 부동산을 네.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집 파는 거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건 배팅이고 이 불확실성이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는 이게 저는 이게 비바람 치는 날 계곡에서 그 외줄타기 하듯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을 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하셔야. 그리고 사는 사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파는 사람은 돈만 주면 되지만 이 사람이 뭐 사는 사람은 혹시 이게 뭐 돈 아파트를 안 넘겨줄까 그런 항상 이게 사는 사람이 약자예요. 파는 사람은 강자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좀 전까지 말씀하신 이제 우리 뭐 양도세 관련해서 그리고 종부세 관련해서 이 세제 개편안이 이제 발표는 됐는데 알다시피 지금 아직 국회 심의 남았고 그리고 12월에 본회의 통과 뭐 최종 확정인데 지금 대통령 어떤 지지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두 달새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 11% 넘게 빠졌더라고요. 뭐 서울은 부정평가에서 거의 60% 이상 여론이 급격하게 지금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치적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세제 개편 8월 3일에 발표된 세제 개편 안이 그대로 이게 통과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너무 좀 고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조금 방향성은 맞다 하더라도 조금은 저는 그 연성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면 좀 기간을 좀 늘리거나 뭐 예를 좀 더 두거나 해서 틀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더 소프트한 방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조금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약간 격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자를 거예요. 근데 몸통은 아마 저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죠? 그렇게 아마 보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뭐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판료야 뭐 내 생각이 뭐 이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팔려는 분들이 내년 말까지는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거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 좀 얽혀 있는 분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제 생각에는 뭐 한 9월 말 정도 되면은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충분히 뭐 윤곽은 드러날 것 같고 그때서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의사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아마 어차피 팔라고 생각했던 분들 그리고 이미 뭐 10년 거주했던 분들 그러면서 아주 이제 양도 차익이 많은 분들 뭐 옛날에 5억이 샀는데 지금 뭐 70억이다 이런 분들은 요새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교환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이게 이제 사고 파는 거죠. 네네네. 아니 반대죠. 팔고 사는 거. 맞습니다. 매입가를 높여 놓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 교환하는 것도 사람들은 그러면 내 거는 그러면 50억인데 저거는 30억이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20억만 내가 받고 그러면 끝내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단순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메바 혹은 근본적 사고예요. 그 정상적인 매매행위라고 보면 돼. 그냥 요거는 하나 두 가지가 이게 교환이라고 하면 이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독립된 어떤 그 계약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취득세도 내고 양도세도 다 낸다 그 말씀이신 거죠? 팔 때 양도세 내는 거고 살 때는 당연히 취득세. 그냥 진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우리가 뭐 당근에서 있잖아요. 당근에서 그냥 뭐 운동화 바꾸듯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정상적인 하나의 독립된 거래 행위라고 보셔야 돼. 뭐 그렇게 하시겠지. 뭐 만약에 뭐 이렇게 교환하신다 그러면은 뭐 역동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시세를 감안하겠죠. 뭐 우리나라는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 실거래가를 보셔야 되고 아니면 아예 감정을 해버려도 되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아마 막판에 가면은 그런 행위들이 뭐 많을 건데 다만 교환인 경우에는 약간 꼼수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꼼수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당연히 뭐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다만 초고가 주택에서 아마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양도세를 냈는지 그거는 아마 세무당국에서 다 어떻게 보면은 조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만 내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뭐 어차피 세금 많이 안 내잖아요. 어차피 뭐 다 감면이 되는 구조니까 그런 부분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교황 같은 경우도 이번 장특공 이제 10억 한도로 이제 묶였잖아요. 그래서 초고가 주택 한 50억 이상을 이렇게 교환하시더라고요. 한 10년 이상씩 사신 분들이. 그래서 아예 지금 양도세를 냈고 그 이후에 이제 한도에 묶였을 때 이걸 좀 절세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그거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탈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절세, 절세. 네, 네, 맞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행위 자체는 절세인데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탈세가 될 수도 있고 절세가 될 수 있는 네, 네, 거죠. 네, 네. 지금 의심 아마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양도세 신고를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겠죠. 나머지야 뭐 별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지금 이런 에피소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세제 개편안에 또 보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부터 뭐 서울 부정평가가 급속히 이제 높아지는 어떤 여론 중에 하나가 이 공동명의 1주택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원래는 각자 9억씩 총 18억을 공제받게 해줬는데 이거 8억으로 줄어들면서 이거 1+1이 뭐 0.5 플러스 0.5가 1주택이 아니고 2가 아니라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결국은 공동명의를 사실상 이 다주택자처럼 취급하는 이거 방식 아니냐 하면서 엄청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공식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동명의가 특히 이제 부부 공동명의가 이렇게 늘어난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첫 번째로는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 이제 재산에 대한 기여도 당연히 나도 일할 때 같이 일하고 그래서 번 돈인데 왜 남편 명의로 하냐.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여성들의 권리죠. 이거는 그렇게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는 뭐 이렇게 싼 것들은 잘 해도 별로 뭐 그거는 그냥 절세는 아니고 그냥 재산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많이 넣은 게 이제 강남에 이제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이죠. 이제 절세 차원에서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는 이제 1인당 9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18억. 이때는 이제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18억으로 하면은 지금 1주택 이번에 12억에서 이제 14억으로 올라가는 네, 거죠. 맞습니다. 거주하는 경우에. 그래도 아무래도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은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세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건데 아직은 이제 이게 재경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이게 뭐 이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안 밝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보통 이제 이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 100% 적용 안 하고 일종의 이걸 할인해 주는 거예요. 공정시장가율은 할인율이라고 보면 돼요. 예? 시세 대비해서 얼마 정도 깎아줄 거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1주택자 60%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점진적으로 1주택자는 70%로 가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이제 2028년에 70%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는 지금 이게 이제 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부 공동명의는 아까 이제 0.5 더하기 0.5는 2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2주택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2028년이 되면은 70이 아니라 80%로 가는 거죠. 80% 적용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1주택자로도 또 될 수도 있어요. 매년 9월이 되면은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부 공동명의 혜택을 안 받고 그냥 가령 남편이 아무래도 뭐 나이가 또 많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그냥 몰아주겠다는 게 그게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면은 이러면은 2028년이 가더라도 7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공제 자체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뭐가 이제 헷갈리는 거냐면은 옛날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하고 네. 이게 기본공제가 거의 같았어. 그게 안 헷갈리는 거야. 이번에는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추론하기에는 네. 그리고 여러 세무사님들 말씀을 듣고 일부는 또 재경부에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변화가 없어요. 거주나 비거주나. 네네네. 비거주가 지금 뭐예요? 4억 더하기 4억 해서 8억이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9억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취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그 대상하고 기본 공제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주하고 거주 안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부부 지분 합계 가액이 18억이 넘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그러면 18억이 안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과세 대상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비거주인 경우는 이게 8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탄에 살고 있는 이 부부 공동명의자가 반도체 공장이 있겠죠. 그럼 광주로 가면은 그러면은 종부세 더 낸다 이 말이 그러면 틀린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동탄의 가장 비싼 아파트가 33평이 지금 22억 한 7천인가? 네,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시가 얼마 되겠어요, 그거? 잘해봐야 뭐 18억 안 될 걸요, 그거? 네,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네네. 그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상 동탄에서 내가 집을 놔두고 광주로 간다 하더라도 거주를 설사 안 하더라도 당장 이게 종부세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른바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기본 공제를 헷갈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약간 해석의 오류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 처음엔 그렇게 봤죠. 저도 동대문 아파트 25평짜리가 그러면은 한 뭐 15억 한 16억 정도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아까 제가 부부 공동명의가 그 공시가격으로 8억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8억이면 한 맞습니다. 13억, 맞습니다. 14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15억 한다 그러면 종부세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그쵸.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25억 정도는 되어야 이게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25억 넘었는데 안 살았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아마 이게 제대로 아마 취지가 맞겠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종부세는 어차피 부유세니까. 네네네. 시세 15억 되는 거 그다가 종부세 매기면은 그 사실상이 지금 15억은 뭐 서민주택이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6억이나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주택자 공동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성들의 어떤 그런 재산권이나 그런 확충이나 뭐 아니면 강화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하게 가야 된다 저는 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재산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한번 가봐요. 전세도 공동명의로 한다니까. 아 전세를요? 예, 오. 당연하죠. 그리고 같이 재산을 읽어 나가는 건데 아. 그 때문에 마찰이 많아요. 이제 남편 쪽에서 해오더라도 공동명의 하자. 아 뭐 남편 그런 쪽 해왔는데도요. 집도 무조건 뭐 공동명의 하자 그래서 보면은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그런 네네. 사연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안 해줘가지고 뭐 결혼이 뭐 이게 안 돼가지고 파혼으로 갔다 이런 얘기도 많다니까요. 그만큼 여기에 공동명의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게 시대적 흐름하고 약간 안 맞잖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성가족부인가 지금 그쪽에서 좀 놔줘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공동명의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보통 그 동안에 집이 남편에서 아내로 이렇게 이제 공동명의를 하는 분이 중간에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리취득세라고 그러는데 그게 4%예요. 그걸 1%로 낮춰야 된다니까. 어차피 같이 일군 재산이잖아요. 근데 네네네. 취득세를 그렇게 많이 매겨요. 1%면 충분한 거지.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를 너무 약간 절세 꼼수로 볼 게 아니라 그거는 응당한 여성들의 권리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명의를 장려해야 되죠. 이거 세금 측면에서 보지 마시고 여성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남성이지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시대적인 조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제도가 나오더라도 다 이 보면은 약간 좀 사각시대나 이런 게 생겨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대 정신. 그죠? 이런 네.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참 합당하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안들이 나와야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새로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선출이 되신 뭐 김민석 이제 대표죠. 신임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모르겠어요. 이게 공동명의하고 비거주 부분에 대해 특히 1주택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바꿔질 것도 같은데 완전 틀은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 예. 종부세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강남에 사는 네. 고령자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비상이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난리죠 지금. 아, 그렇습니까? 거치 말도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뭐 비상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격앙되시는 분도 봤고 뭐 고령자 뭐 방출법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저 고려장법이냐 이런 얘기 정치권에서 나왔죠. 그런 좀 뭐 세금 둥지 내몰림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한마디로 제 생각에는 패닉인 것 같아. 내가 반포에 내가 아파트 8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봤거든. 진짜 잠 못 자. 잠을 못 진짜. 주무세요. 아니 재산이 많은 분들은 관계 없는데 집만 덜렁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대로 만약에 간다면은 일단은 세 가지 방향으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첫 번째 주거 다운사이징이죠. 이제 양도차익이 큰 이제 장기 거주자나 현금 자산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은 이번 기회에 처분에 나설 겁니다. 가뜩이나 이 오래 살아서 처분하려고 그랬어. 그 흐름이 벌써 지난 2월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싼 집을 팔고 좀 더 싼 지역으로 옮기는 주거 다운사이징을 이제 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외곽에 가든지 아니면은 그 동네에서 그냥 40평 팔고 25평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주거 다운사이징은 지역도 있고 규모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네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교환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려 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대부분이 아마 줄이려고 하는 분들은 시장에서 처분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문제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물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게 비거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세법 개정안 보면은 내년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됐다고 이거는. 그러면은 안 팔리는 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거요. 위치가 역삼동이죠. 역삼동 뒤쪽으로 한번 가봐요. 그 18가구짜리 5층짜리 아파트 8년에 하나씩 거래돼요. 어떻게 팔 건데? 그런 거 단독주택 누가 사요? 맞습니다. 다세대주택 누가 사요? 다가구주택 누가 사요? 과연 2027년 말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 보면 되지. 그럼 어때요? 자식한테 넘기거나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교환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뭐 매입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옆단지와 맞교환도 일부 나타날 것 같고 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80세 이상의 이제 고령자분들은 아마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7세입니다. 자, 고령자들은 그러면 지금 집을 팔아. 양도세 내. 나중에 세상 떠나고 또 상속세 내야 돼. 맞습니다. 그럼 이중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분하기보다 그냥 물건을 부동산을 상속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 파신다는 분도 봤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건데 뭐 그래도 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마 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누가 사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아까 제가 3분 정도 절세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세 번 이른바 이게 이제 이 강남 박앤세일 기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2026년 올해 8월 그리고 내년 5월 그리고 2028년 아니요 2027년 말. 2027년 말 그리고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는 매물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어요. 강남 박앤세일. 강남 박앤세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단독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안 팔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걸 상가 오피스텔로 이제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많이 늘 겁니다. 상가 건물은 종부세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토지분만 이제 공시지가로 맞습니다. 80억이 넘어야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고 제 생각에는 빌딩 쪽으로 수요가 조금 이동할 수도 있고 해외 부동산 쪽에 관심도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차라리 미국 같은데 사버리자 이렇게 아마 수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 쪽으로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환경은 지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 물려가지고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시장이 언제든지 변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특히 미국 주식 쪽으로 아마 자금들을 좀
이동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 환율이 지금 오늘 보니까 1,398원이에요. 1,400이 1,400대가 깨졌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부동산이나 이런 걸 사기 지금 고점 대비 그 환율이 10% 가까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쪽으로 관심 가질 가능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아마 부자들은 국리를 하겠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지금까지 이제 고가 이제 아파트, 고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시세 한 40억 넘는 실거주, 그리고 25억 넘는 뭐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 세부담이 이제 확 커지는데, 그럼 이제 그 이하 반대로 한 20억대 이하는 오히려 뭐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었다. 줄죠. 악재가 해소됐다.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게 가격대별로 반응이 좀 완전히 갈리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거죠. 뭐에 대해서 뭐 안 내는 게 좋은 거지 안 그래? 맞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 좋은 거고 많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쟤들은 안 내 그러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네. 다 자기 시각에서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인간은 편향의 동물이에요. 네? 이게 대의명분이 필요 없어요. 자기 시각에서 모든 걸 바라본다니까요. 특히 부동산 부분은 극단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점 전쟁 같은 거 이거는 안 그래요? 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아. 그렇죠. 네네. 그럼 이걸 줄여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값도 안정시켜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해. 맞아. 우리 자식들이 집도 못 사잖아요. 맞아요. 그 집값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뭐 대출도 어느 정도 좀 뭐 이게 증가폭이 좀 둔화되면서 이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복병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부과가 안 되기를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 맞습니다. 그리고 내 아파트 살 때 대출 막으면 안 돼. 맞습니다.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성의 오류라고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거대 담론을 외치는 분들도 막상 자기 집에 대해서는 이게 가만 안 있어요. 그 님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딱 님비네요 정말. 님비죠. 또 다른 네. 님비지. 또 다른 님비. 혐오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 쓰레기 하치장을 가면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 가면 그 맞아요. 쓰레기를 수출하나? 할 수도 있겠다. 요새 동남아 보니까 쓰레기 많이 수입하던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누구나 다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내 집 앞에만 세우지 말라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일치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참 고민이 많은데 개인의 합리성이 공동체의 합리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그래서 공동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아요. 이게 부동산은 제로섬 게임이야. 대출도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대출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정가 맞습니다. 뭐 이번에 1.5에서 3% 네네네. 늘렸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럼 누구한테 배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당연히 급하니까 그쪽에다 배정하니까 40, 50대 나 그럼 이 집 작은 거 말이야 25평 살다가 우리 애들 다 커가지고 이제 평수 좀 한 40% 넓히려고 그랬더만 왜 나는 대출 안 해주냐는 거야. 내가 무슨 투기꾼이냐. 당연히 온 국민이 불만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이 철학적인 문제예요. 제가 오죽하면은 눈물이 고여서 광풍이 된다는 말을 하겠어요. 집 사는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지. 무슨 요새 누가 집을 두 채 사요. 다 한 채 사잖아. 맞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두 채를 못 사요. 취득세만 8%야.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다 안쓰러운 사람이고 다 눈물을 모아서 집을 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집단이 되면 광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은 눈물의 경제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눈물만 봐버리면은 네, 모든 게 다 불합리하고 모든 게 다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야. 쉽지 않아요. 네네. 이게 밸런스를 갖는 게 그럼 누구 시각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누구 시각에서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집값은 당연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오르면 안 좋잖아. 네네. 자기 자식이 있는데 우리 자식도 집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내 집값 떨어뜨리는 데서는 가만 안 있지. 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의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충돌할 때 대부분이 내 사적 감정이나 나의 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그쵸, 저는 그쵸. 그런 맞습니다. 약간 나쁘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불일치 아니면 비합리성 뭐 이런 걸 저는 많이 봐요. 제가 그래서 내가 너무 심리학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 얘기는 칼럼도 많이 썼거든요. 쉽지 않아요 의사결정하기. 다만 중요한 것은 상식이다. 그다음에 뭐요? 일반 시대 정신. 네네네. 그다음에 일반 의지. 이게 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통 부모를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힘들어요, 이거는. 저도 그래서 머리 아파 이 부분. 어쨌든
지금 이제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실거주는 14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실거주 10억대 정도 같아 내가 보면은 혹은 20억까지. 네네. 예, 요 정도까지 거주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줄죠. 왜냐면은 1가구 1주택 거주로 하면은 공시가격이 14억은 초과잖아요. 네네네. 14억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20억 훨씬 넘죠. 네. 이거. 매매가로 그렇게 나올 것 그 같습니다. 정도 나올 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억 이하는 종부세 과세에서 아예 빠져버리니까 좀 나을 것 같고 시세 30억 정도 돼도 크게는 안 늘어날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 시세로 따지 보면은 한 40억 넘어가면은 조금은 부담이 좀 늘어나는 구조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장 흐름이 이제 어차피 제가 이번에 이제 보유세 과세 기준이 이 가구수가 아니라 이 가액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그럼 집을 하나 더 살 거냐?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왜냐면 취득세가 8%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사는데 대부분 그래도 서울에 아마 수요자들은 1주택을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금 부담이 덜한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중간 주택이라고 그래요. 네네. 한 10억에서 한 20억대 정도.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미들 코어. 코어가 핵심이죠. 네. 예, 미들. 아. 예,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블루칩보다는 약간 옐로우칩 같은 이런 주택이 좀 더 시장에 관심이 좀 이렇게 모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실제 어떤 이 소유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이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뭐 181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요게 2020년에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굉장히 심했던 것에 이제 근접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비거주 안 돼, 실거주 더 해라 이런 압박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전세난이 더 극심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집값은 고가주택 중심으로 좀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세입자 불안이 또 다른 지금 복병이죠. 이 보유세 증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조세 증가인데 지난번에 재정학회인가 그래서 보니까 보유세가 1% 늘어나면은 전세 보증금은 한 30%, 월세는 47%가 세입자한테 증가된다는 논문이 있었는데 증가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저는 이게 원론보다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시차의 문제예요. 단기로는 증가를 할 수 없어요. 공실이 발생해 버려. 그래서 장기로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결국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그죠? 증가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시장 교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세입자가 칼자루 쥐고 있잖아요. 전부 다 집주인이 떠나야 됩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세입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이 박앤파워라고 그러는데 교섭력을 쥐고 있죠. 당연히 그러면 아파트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떠넘기겠죠. 네네. 그다음에 수급 구조, 공급이 과잉 지역이냐 부족 지역이냐. 지방은 다 집주인이 떠나야 돼요. 집이 넘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저기 안 가고 여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골라서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이제 주택 보급률이 93.9%입니다. 인천, 경기도 100%가 안 돼요 지금. 특히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박앤파워가 높은 곳 아파트죠. 그다음에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이러면은 상당 부분이 이 늘어나는 세금이 세입자한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되고 증가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리나. 그래서 제가 맥락을 보셔야 된다고. 텍스트를 보지 마시고 이게 이른바 맥락을 보셔야 돼. 텍스트보다 컨텍스트를 보셔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 서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의 교섭력을 올리려면은 공급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100% 정도까지 가야 돼 지금. 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시사한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이 전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또 이 풍선 효과가 굉장히 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뭐 10억 이하
아예 그냥 이 20대 30대 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 지금 많이 못 산다는 이 불안감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뭐 흐름의 일부일까요? 그렇죠. 그 상반기에 그런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른바 이제 이게 이제 중저가 주택 쪽, 요게 이제 약간 고가 주택하고 갭매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초가 주택은 넘치다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러면 중저가들은 이 대출 문턱이 낮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종부세 부담도 없고 뭐 장투공제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은 이게 가격이 오르면서 약간 그 갭 매우기나 아니면 뭐 차이 매우기나 아니면 순환매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 지금 그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주로 30대들이 집을 많이 사는 지역에 서울의 부도심 지역들이나 아니면 경기 남부 쪽 업무지구 가깝잖아요. 이쪽은 하반기에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다만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금리가 지금 8월 27일 날 금통위에서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우리나라가 금리 올리고 미국은 안 올린다는 그런 것도 일부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금융 가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가 2.75%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올해 한 번 3% 가고 내년에 한 번 올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한 번 올려서는 이게 반응이 없어요. 항상 이게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데 경제 정책은 누적적이야 효과를 발휘하는 구조예요. 임계점을 넘어야 돼. 그죠? 그러면은 금리가 이게 한 번 올려서는 끄떡도 안 하죠. 근데 이게 세 번째 올렸을 때는 저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집 사시는 분들 뭐 사시는 건 관계 없는데 공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사시는 거는 관계 없다고 봐요. 근데 금리 인상에 따른 뭐 기회비용 상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값이 일부 하락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이게 내지른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안 맞아. 어차피 뭐 우리 옛날에 이걸 겐또라고 그러는데 잘 안 맞습니다. 전망은. 전망은 적중률이 49%밖에 안 돼요. 네. 그 괜히 전망이 연연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뭐 공급 부족 쪽에 너무 지금 오리엔트 돼가지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운데 뭐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근데 아주 싼 곳들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제가 봤을 때 집값이 많이 빠진데 뭐 지금은 파주 가령 뭐 그러니까 고양, 뭐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천 이런 데는 고점 대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9%까지 나오더라. 양주는요 2021년 2분기인데 아까 실거래가 상반기까지 해봤거든요. 마이너스 29%야. 근데 간 사면 돼 그냥 뭘 따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단기간에 뭐 여러 가지 뭐 SNS를 타고 이게 이제 뭐 투자 수요가 좀 몰린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동탄 같은데, 용인 수지 같은데 이런 데는 조금 이게 혹시 오버슈팅 된 게 아닌가 좀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돼. 이게 서사적 버블이라고 그래 제가. 내러티브 버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동탄 22억 7천은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버블이 있다고 봐요. 아무리 뭐 서세권 뭐 여러 가지 많이 따지더라도 그거는 일종의 이제 SNS나 언론이 만든 일종의 저는 내러티브 버블이라고 봐요. 조심하셔야 돼 그런 데들은. 그런 데는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소신 있게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내 집인데 뭐 타이밍 잰다고 뭐 삼성전자 사듯이 어떻게 집을 사요. 그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투자보다는 간절함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집을 투자로 사요. 항상 틀리는데 간절함하고 절박감이 있으면 집을 사는 거야. 집 사는 게 뭐 어떻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변수가 말씀드린 건 금리 인상 부분하고 단기간에 좀 오버슈팅 돼 있는 이쪽들은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어차피 내 집 사는 건데 뭐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타이밍은 안 재셔도 저는 될 것 같다. 다만 대출 부분만 조금 줄여라. 30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집값의 30%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이제 월급의 한 30% 정도 요 정도로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예, 금리 상승기 때는 원래 주식 투자 함부로 하는 게 아니 그죠?
아 맞습니다. 예금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 뭐 달걀 모양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것처럼 어쨌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자산 시장은 뭐냐면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네. 예, 금리는 모든 자산 가격에 이게 중력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 메리트가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저축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이 4.5%까지 갔어요.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뭐 3.8, 3.7 그러던데 네네. 4.5면은 뭐하러 주식을 해요 그냥. 열심히 저금하는 게 낫지. 네네. 1년에 보통 훌륭한 포트폴리오 이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주식의 수익률이 6%예요. 경제 성장률 2%. 그죠? 네네. 물가 상승률 2%, 프리미엄 2%에서 6%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면 됐지 뭘 더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 네네네네. 기본적으로 이 금리 상승기 때는 언제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너무 경제 공식이나 예측에 근거해서 몇 가지 변수 넣어가지고 그걸 전망하면은 나중에 그거 한번 당합니다. 경제 공식대로 경제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전혀 엉뚱한 방향의 쇼크가 와가지고 흘러내리는 거죠.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 때문에 작살이 났잖아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대폭락이 왔잖아요. 그걸 네네. 누가 예상했어요? 미국이 금리 오르면서 생긴 문제인데 맞아요. 내부 변수가 아니에요. 외부 변수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전부 다 외부 변수예요. 주택시장은 주택시장 전문가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큰 위기는 거의 다 우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 잘 안 믿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강남에 집이 없어. 그거는 말하는 거하고 네. 내 재산을 갖다 거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요번에 안 먹어도 낮에 먹을 기회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까지 우리 그 박운갑 박사님께서 부동산 뭐 정책, 뭐 세금 그리고 금리, 위기 관리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좋은 어떤 감명 그리고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올릴게요. 지금 지방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 지방에서는 아마 계신 분들이 조금은 헷갈리실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지방은 계속해서 이게 활성화 지원 쪽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내년 말까지 지금 중공업 미분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주죠. 네네네.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냥 사재기 하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쪽에 말해서 네. 한 채 더 사도 된다는 거잖아요. 두채, 셋째. 근데 이번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세법 개정안에 비조정 대상 지역, 부산, 대구 같은 경우도 두 채를 갖고 있으면은 거주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장특 공제가 없어요. 아 여기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장특 공제라는 말이 없어지잖아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공제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10년 살다가 이쪽으로 10년 옮겨야 돼. 메뚜기족이 아마 탄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 고려하셔야 되고 종부세도 기본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방에서 뭐 해운대 아파트 두 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수성구 아파트라든지 네네. 주로 이제 좀 비싼 지역 아니면은 좀 중저가를 세 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다주택자가 더 많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높다는 것은 다주택자가 많다는 걸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세법 개정안이 지방은 무풍지대가 결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역 방송 같은데 보니까 뭐 큰일 났다 이런 이제 그 보도들도 나오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정을 섞지 말고 내가 냉정하게 이게 재무설계든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든 어떻게 구성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마지막일 수도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부자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른바 패러다임 혹은 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건 레드오션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습니다. 누가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그래요? 아파트 불패 신화만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상가를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빌딩도 옛날처럼 안 사고 거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구 감소 시대, 저성장 시대의 특징은 거래 절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보다 약간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선배님들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보면 그래요. 저보다 한 20살 혹은 뭐 10살 위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로 하시는데 이제 한 분 중에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그분은 돈이 생기는 순간 마다 임야를 사놓았어요. 10만 평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 누가 살 것 같아요? 누가 사겠어요? 요번에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른바 비삼용 토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해서 요번에 세금을 엄청나게 무겁게 매깁니다. 네네네.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언제냐면 2027년 말, 내년 말까지 파셔야 돼. 그러면은 지금 부재지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네네. 나대지 이런 거죠. 네네네. 그거는 현재로는 보통 세율이 6에서 45%인데 10% 포인트만 더 내면 나머지 장독공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2028년도부터는 이게 세율이 20% 포인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장독공제를 안 해줘요.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근데 그러면은 내년 말까지 파셔야 되잖아. 맞습니다. 누가 사겠어요 지금? 지금은 농사 안 지으면 전부 다 이행강제금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때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은 부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스톡이 아니야. 플로우로 보셔야 돼. 이게 이제 흐름이죠.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이거는 저장 개념이고 네네네. 뭐 혹은 뭐 이게 뭐 저량 유량 얘기하는데 유량이라는 것은 부동산으로 따져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래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 흘러야 돼. 네네. 그동안에는 저장에만 초점 맞췄죠. 네. 이제는 저장을 백날 해봐야 세금만 더 나와. 안 팔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앞으로 거래 절벽이 일상화된 시장에서는 네. 황금성과 유동성이 생명이에요. 아무리 입지가 좋고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도 정작 필요할 때 팔리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감옥이에요. 그걸 자초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마인드가 돼야 돼요. 금융자산 마인드가 뭐예요?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팔수 있는, 앞으로 부동산은 네네. 거래가 없다니까요. 거래가 안 돼서 음. 지금 그나마 아파트가 좀 거래되지 안 팔려가지고 전 국토가 지금 아우성이야 아우성. 그래서 이제 이미 사놓은 걸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새로 접근하는 차원에서는 이거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거죠. 부동산은 투자하는 거잖아요. 집은 맞습니다. 사는 것이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부동산이냐의 판단 기준은 가격이 오르는 문제는 나중 문제고 그렇죠.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팔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앞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거래 진율이 뚝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금융적 시각에서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부동산 함부로 사시면 안 돼. 이거 나중에 10년 지나서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팔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세금만 더 나오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의 앞으로 판단 기준은 뭐다? 황금성이다. 거래 전율이다. 네. 앞으로 아마 부동산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부동산만 덜렁 갖고 있는 이른바 아까 그거 있잖아요. 랜드리치 캐시플로우. 네네네. 지금 아까 강남 고가 아파트 하나만 그거만 얘기했죠. 네. 우리나라의 지금 고령자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랜드리치 캐시플로우입니다. 부동산 거지죠. 거칠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래서 아마 아랫세대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랫세대는 그나마 아마 황금성이나 금융자산 관점에서 보실 가능성이 높은데 윗세대 분들은 여전히 그런 옛날 그 이른바 그 한참 성장할 때의 어떤 그 산업화 시대 논리를 아직까지 갖고 있고 특히 농경 시대의 마인드를 여전히 갖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관계없어요. 아 내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말려. 다만 그거를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팔려야 된다. 팔리지 않는 부동산은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시각을 내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케인스라고 이제 아마 그 거시 경제학자분들 아마 뭐 케인지안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네네네네. 뭐 우상이죠. 저도 우상인데 그분이 이런 말 하셨어요. 항상 예상의 예상을 말씀하셨어. 남들의 예상을 예상하셔야 된다. 그게 이른바 미인 투표 같은 거지. 내가 좋아한다고 찍어봐야 돼요. 미인 당선 안 되잖아. 맞습니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미인을 찍어야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미인 컨테스트니까. 나중에 이제 찍으면 상 주는 거잖아요. 마치면. 네네네. 그럼 남들이 예상하는 그 예상을 해야 결국은 그렇죠. 내가 그거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거지.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재테크는 타자의 욕망이라고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야. 그게 집하고 부동산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쉘터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쉘터는 이제 우리가 안식처 같은 거 이런 집이죠. 네. 부동산은 그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내 삶의 안식처니까 감정을 집어넣으면 그게 집이 되는 거고 거기다 약간 자산적 가치나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은 어떻게 보면 주택이라는 것은 이 홈과 하우스가 양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도시가 수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부동산은 잘 사셔야 돼. 그 진짜 안 팔려가지고 세금만 많이 나오고 그게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고 골치 아픈 상황들이 지금 속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동산을 사시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압축하셔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거 외에는 내가 뭐 몸이 아파서 전원주택 지을 수는 있죠. 우리 자식이 고생해 안 팔려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흐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시대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상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는 순간부터 시대착오적인 어떤 의사결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가 되어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도 저는 빨리 그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지금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아웃데이트하시라고 비워내는 게 더 필요하다 할 정도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지식은 올드한 정보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새로운 흐름을 못 받아들여요. 이른바 인지지체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카그니티브 딜레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지식인들이 인지지체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지금 부동산 그러면 뭐 허벌판 뭐 농가 땅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거 요새 안 통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을 설계하시든 뭐 하시든지 간에 조금은 이게 뭐 시대 정신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대의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으면은 부동산은 더 이상 나에게 행복이나 축복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과 감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돼 지금.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셔야 돼. 특히 이제 아까 황금성이나 유동성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바뀌면은 나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옛날에 자기 경험했던 것을 너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성이나 이게 콘크리트 성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굳어진 어떤 그런 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다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오픈 마인드 그다음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겸허함 이런 자세들이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신 박웅갑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먼 길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